안녕하세요. 내중신 채널 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한 박사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그 가을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지도 않고요. 좀 이런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중국 아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네. 일로 다녀오신지 좀 근데 말씀해 주십시오. 일요일 날 가서 인제 연길에 갔다 왔습니다. 연길에 다녀왔는데 일요일 날 갔다가 이제 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갔었고요. 네. 인제 거기 가게 된 이유는 이 코로나 전에 연변에 인제 건강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요법 주로 하고요.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을 이렇게 인제 이 상대로 해서 음식을 가지고서 인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단체인데,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공인된 장인데, 코로나 전에는 제가 한번 갔었어요. 2017 년도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요번에 계속 요청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가니까 한 100여 분 정도가 인제 모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 강의를 거기서 5 시간을 했습니다. 오전에 3 시간, 오후에 2 시간, 그리고 또 인제 개별 상담도 하고요. 그래서 좀 바쁜 일정을 보냈고, 거기서 인제 저한테 또 이 거의 모처럼 왔으니까 우리 백두산, 거기서는 장백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광백 이 백두산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제 거기 같이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것이, 백두산 하면은 아주 구름, 안개가 유명하고 바람이 유명한 걸로 돼 있는데, 이 3 대가 덕을 쌓지 않으면 항상 가면은 "구름과 안개와 바람만 보고 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바로 그거를 못 봤습니다. 구름도 못 보고 안개도 못 보고 바람도 못 보고 오로지 맑은 태양, 맑은 천지물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정말 뭐 대단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한족들이 많이 왔고요. 이제 그분들은 거기를 굉장히 중요한 뭐 관광지, 멋있다, 자연의 풍광이 멋있다, 뭐 이런 개념에서 아마 관광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이야기를 거기 현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생각보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느낌은 저희하고는 쪼끔 다른 듯한 느낌이 쪼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거기 가면 우리보다도 더 한국적이고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우리 한국의 냄새 이런 것들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인제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살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갖고 있었던 감동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저는 아주 굉장히 진한 감동을 느끼고, 지금도 눈을 이렇게 감으면 백두산 천지 모습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전기가 흘러내린다는 그런 말 뜻이 굉장히 깊게 가슴에 와 닿는 듯한 이런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살면서 좋은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뵙게 되니까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박사님 중국 계실 동안에 여기서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8시 10 분에 채널 A에서 방송했는데 "박사님 제일 멋있어요." 이렇게 민턴 얘기했고요. 제가 몇 분들 얘기가 그 방송에서 박사님만 보이더라고 다른 사람은 통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좀 내막을 얘기해 주실까요?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되고 어떤 네, 분들이었는지. 네. 거기는 이상하게 채널 A랑은 오래전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방송이고요. MBN도 그렇고 다른 방송도 인제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채널 A에 이제 지금 요번에 몸신 탄생이라는 프로였었는데, 그전에는 그게 인제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였습니다. 그게 개편이 돼서 인제 나는 몸신이다는 거에서는 인제 만약에 제가 나갔다 그런다면 제가 주인공이 되는 식이고요. 그래서 제 이론을 전달하는 거라면, 몸신의 탄생이라는 거는 제가 몸신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이제 출연자가 인제 주인이 되고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몸신을 만들어 주는 인제 이런 사람의 역할로 매니지먼트하는 인제 이런 개념으로 요번에 프로가 개편이 됐는데, 어쨌든 뭐 같은 연장선에서 보면
나는 몸신이라는 프로에 지금 어제 방송된 것까지 한번 4 번, 5번 정도 출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연속해서 또 4 회분 나가는데 거기에 또 아 네.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한 달 만에 5.7 킬로 뺐다는 그 여자분, 80 킬로 여자분인데 되게 놀랐어요. 그 다른 방식을 뭐 하지는 않았나요? 그 방송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방송보다 사실은 쪼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제 이 전부 다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다 노출을 못 시켜 드렸는데 사실은 노력을 좀 더 많이 했는데 또 당사자들이 많이 노력도 해 주고 그런 인제 이런 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 약국에 방문을 해서 정말 하루 종일 교육시키고 평상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어떤 생활 지침서부터 시작해서 꼭 요런 스프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식생활의 문제까지 꼬박 하루 정도가 걸릴 정도로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제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네. 소개된 것이 인제 주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 자세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뭐 운동하는 방법 뭐 전부 다 이 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지영님 질문이 "비법이 더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법이 뭐 특별하게 네. 어떤 비법이 있다기보다도 저는 인제 일시적으로 살을 빼려고 예를 들어서 하면은 굶으면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살이 빠졌다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이 다시 찌는 거고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도로 찝니다. 그러니까는 인제 그런 개념의 요요가 있는 어떤 그런 체중 감량의 방법보다도 평상시에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언제든지 그냥 꾸준히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생활에 정착을 해 나가면서 그 결과가 체중이 빠지는 방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 특별한 레시피의 비결보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인제 하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제 제가 거기에 말하자면 콩물에다가 여기다 생감자즙을 섞어 먹는 이런 주스를 알려도 드렸지만 그거 이외에 인제 제가 더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렸던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행복 스프, 그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요런 것들도 스프로 끓여서 수시로 먹도록 추가로 더 권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한 네. 어떤 레시피가 더 숨어 있는 레시피가 막 있었던 거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인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항상 요런 것들을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인제 그런 쪽의 상담을 하고 또 그것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상담자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믿음을 갖게끔 만들어 주는 쪽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고 또 고맙게도 그 남편분이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제 싶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집사람 보고 보지 말라 그랬어요. 왠가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남편처럼 해 달라 그럴까 싶어서. 굳이 그렇게 어 그 인제 그 네. 출연자 이야기지만은 그 네. 남편분이 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 세대가 쳐다볼 때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살갑다 그럴까요? 그리고 네. 또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얘기를 숨겨 놓고 뭐 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서 얘기할까 하고 안 할까 안 하고 이런 개념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솔직담백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도 있기는 하지만 부부 간에 오히려 더 이게 숨김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서 그게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부였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5.7 킬로 뺐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 80 킬로 사람이 그러면은 한 달 만에 5.7 킬로 뺐으면은 1년 만에는 51.4 킬로를 빼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 1 년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16 개월 정도로 하면은 인제 제로 게임까지 가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체중이 빠지는 것은 무조건 되고 빠지는 것보다도 이제 불필요한 어떤 지방이라든가 이제 우리 몸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인제 무한정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몸 안에 있는 구성 내용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채워져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뭐 지방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뭐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몸 안의 수분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의 조성비를 갖고 얘기한다고 치면 지방의 양이 줄어들고 몸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채워지면서 불필요한 건 없어지만 적당한 선에 가면은 인제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인제 이런 상태로 인제 변하게 되는데 인제 고 우리 출연자 같은 경우에는 80 킬로 또 뭐 앞으로 놔두면 그냥 방만하게 놔두면은 뭐 90 킬로 100 킬로가 안 되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인제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라든가 정상적인 식사를 유도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인제 신장이 그 정도 키에 그리고 젊어서 아가씨 때 인제 약 한 뭐 50 킬로 전후 이렇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50 킬로, 55 킬로 전후한 정도쯤 되면 아마 적정 체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주던 그게 그 감자, 생감자하고 또 그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검은 콩과 생 이제 검정 콩은 인제 우리 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재료죠. 이제 거기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소플라본이 많죠.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단백질 하면은 단백질과 육류, 고기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단백질이 부족해." 이러면은 고기 좀 먹어야 되겠어."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백질과 고기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 콩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있는 단백질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적게 만들어 주는 좋은 단백질이고 그 육류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콩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호르몬 대사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소플라본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라든가 각종 영양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콩은 우리 장에서 흡수될 때 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곡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서서히 다른 음식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장 안에 있는 장에서 흡수하는 육모돌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육모돌기가 가령 예를 들면은 그 만약에 인제 가령 요만하다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인제 음식물을 흡수해 가기 위해서 이만큼 커지는데 오히려 콩은 오히려 요게 더 줄어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더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어 가지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서서히 이 흡수되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어떤 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을 꾸준하게 공급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콩 안에는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포닌이라고 해서요. 이 콩을 끓이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 이 거품이 바로 우리 몸에 때가 묻고 이러면 비누칠을 해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비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누가 바로 사포닌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콩에 있는 그 거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몸 안에 내부의 장기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곡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하고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면 생감자즙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생감자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생감자는 굉장히 우리가 활용하기 나름으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강식품 중에 건강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제 식사의 개념으로서도 감자를 먹을 수가 있지만
감자를 치유의 개념으로 놓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일반 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이 감자는 나오는 계절이 하지 감자라고 그래서 하지에 이제 주로 감자가 생산이 되는데 이 하지라는 계절은 어떤 계절이냐면 만물이 전부 자라나는데 정신이 없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느라고 이러고 있을 때 감자는 어느새 여러 가지 기운을 끌어모아서 감자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감자를 저는 이제 이야기할 때 감자의 주특기는 끄집어 내리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치솟아서 생겨난 일체의 증상들을 개선해 주는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자다. 그러면 치솟아서 생겨난 불편한 점이 뭐냐? 맨 위로 치솟아서 생겨난 것은 머리카락 빠지는 탈모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두피에 생겨나는 종창, 피부 가려움증, 그다음에 내부로 들어가면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여름철에 우리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바깥에서 나가서 놀다가 그 등을 새카맣게 태워갖고 화상을 입게 되면 옛날 어르신들이 약이 부족할 때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화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염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작용이 이 감자 안에 있는 유익한 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감자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익한데 그 중에서도 이 감자는 그 땅 속의 사과라고 부를 정도로 비타민 C가 굉장히 충분한 이런 또 우리 식품이죠.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이 그 살기 위해서 산소를 쓰지 않습니까? 산소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살아가다 나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잉여산소라고 그래서 남아도는 산소, 우리 쇠가 녹슬듯이 우리 세포가 산소에 의해서 녹이 쓰는 이러한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아도는 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녹이 쓰는 것, 이것을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산화돼서 망가지는 어떤 세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화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을 항산화 작용이 있다. 항산화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죠. 이제 그랬을 때 감자는 이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참조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장기는 어딜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자리가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 몸에 만약에 산소가 100개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대부분의 한 약 20% 이상은 머리가 산소를 씁니다. 이 머리가 산소를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 녹이 슬고 세포가 망가질 확률도 뇌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기가 또 뇌입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생감자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억력이라든가 또 머리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뇌 건강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감자입니다. 그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자리 중에 또 하나가 방광. 우리 소변이 바깥으로 배출되기 위해서 소변이 이 방광에 모여 있다가 적절하게 모여지면 이제 방광이 꽉 이렇게 쪼여들면서 이제 우리가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나니까는 이 방광 안에는 항상 노폐물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광에 있는 그 점막 조직이 손상이 돼서 우리 그 젊었을 때는 괜찮지만 중년 정도쯤 지나게 되면 수시로 이제 방광염이 반복이 되죠. 특히 여성분들 방광염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사서 이렇게 먹고 또 그 방광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줌 소태 이제 이런 증상을 앓게 되는데 이때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바로 생감자즙을 잘 사용하게 되면 방광 안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방광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감자에 있는 주요 성분 중에 식물성 스테로이드 성분이 바로 염증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자즙만 잘 사용을 해도
이런 이 반복되는 방광염을 막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과 생감자즙을 만나게 만들면 이제 간단하게는 하나의 이 천천히 슬로우 대사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산성화되고 염증이 생긴 것을 없애주고 또 방광이라든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콩물과 생감자가 만난 것을 단순히 다이어트 거기 보니까 다이어트에 그걸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전반적인 우리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정말 쉬운 처방인데 우리한테 얻어드리는 어떤 이득은 아주 상당히 많은 이런 처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보면은 인제 저녁에는 그 같은 걸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메뉴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 네네. 아침에 먹게 해 갖고 인제 저녁에는 네.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렇게 끓여 놓은 스프를 식사와 함께 먹을 때 항상 그 스프를 먹게 만들어서 장을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쪽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방송 내용상 저녁에 먹는 그 스프 내용이 소개가 안 된 거죠. 그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건 마른 거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너무 말라서 문제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인이 왜 그렇나요? 인제 뭐 그 마르는 원인도 여러 가지 살이 찌는 원인도 여러 가지지만 마르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제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 세포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 성장기에 과식하는 그 어린아이가 유아기죠. 인제 이런 막 성장할 때 이제 지나치게 과식이 되게 되면 우리 세포의 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만할 수 있는 이 세포의 수가 되고 그래서 뭐 젊은 시절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래서 세포에 이 모든 영양을 안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쪼끔만 과식을 해도 전부 세포 수가 많으니까 결국은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려서 비만은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다. 근데 반면에 이와 역으로 어려서 어린아이일 때 한참 성장할 때 세포 수가 늘어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잘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어떤 양상을 보이는 기본적인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가장 어떤 그래도 체중을 늘린다든가 요런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인제 물론 단백질인데요. 그러나 단백질이 우리 몸의 근육에 들어가고 인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의 도움이 있어야 인제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인슐린이 들어가서 단백질이 이제 세포의 문을 열으려고 그러면 탄수화물의 도움이 있을 때 세포가 문이 열리고 그때 단백질도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이 탄수화물은 나쁘다.' 뭐 인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인제 밥을 적게 먹고만 인제 이런 개념을 갖고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사실은 탄수화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설탕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쌀로 만든 밥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 중심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과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밥을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살을 찌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식하라는 뜻이라든가 단 것을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얘기는요. 순이님께서 주셨는데요. "비만약이 엄청 이슈던데 장간 주스로 히트칠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저는 질문이 네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인제 위고비라는 비만 퇴치 약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엄청 인제 뭡니까 언론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줄 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다이어트하고 지금 장간 주스가 가진 다이어트의 강점이 뭡니까? 이제 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제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몸의 컨디션 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간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뭐 예를 들면 콩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우리 인체 내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세한 변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내가 먹었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대변을 잘 보는지, 아랫배가 편안한지, 부글거리는지, 설사를 하는지, 변비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먹었는 음식이 장에서 잘 소화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맑은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 안에는 맑은 물이 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장에서 영양이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이 흙탕물, 항상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이 된다든가 이런 쪽의 장의 컨디션이 나쁘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흡수돼서 들어가는 그런 영양은 우리 몸을 혼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간의 건강은 장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인제 그런 의미에서 장, 간 주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간의 건강을 챙기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다른 어떤 뭐 일시적으로 뭔가 지방을 분해하고 또 우리 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몸의 컨디션을 느껴가면서 또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이런 음식 치유의 길을 걷게 된 가장 첫 시발점이 장이 건강해졌더니 그 결과가 간이 건강해지는 것을 30여 년 전에 임상에서 느끼면서, 결국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 안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 그다음에 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식이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제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을 잘 관리해 주었더니 우리 몸 전체가 컨디션이 회복되고 만성 질환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요. 인제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장, 간 주스, 장, 간 스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서운 제목이긴 한데요. 어떻든 남은 한 20분 동안에는 오늘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선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으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오랫동안 이제 동서양을 하고 이 출산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무섭고 또 살인마라고 그렇게 오늘 제목 이 부분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인제 이 글을 인제 준비하면서, 이제 뭐 앞에서 지금 다른 파트에서 암이라든가 또 외과적 상처가 났을 때 치료할 때 얼마나, 불과 100여 년 전 이럴 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생명을 잃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고통적인 이런 어떤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많이 느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요 임산부, 소위 얘기해서 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새삼 가슴이 막 정말 무너질 듯하고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이 안타까움을 참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처음에 어떤 뭐 우리가 민초들이죠. 이게 서민들이 살면서 출산할 때 이 겪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예를 들지 않고, 우리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주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소위 영국의 왕족이죠. 왕이죠. 이런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이런 출산 과정에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시키면서 그 당시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해 주는 내용에 보면 1817년도 11월 달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1817년도니까 2024년도 약 2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 웨일즈 21살의 웨일스 공주 살럿이라고 하는 이제 공주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출산 예정일이 이제 2주를 넘긴 상태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7년도 1817년도 11월 3일 날 이제 출산을 지금 이제 분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자궁의 문이 안 열리고 이 소위 자궁에서 수축하는 힘이 약해서 이제 굉장히 애를 이제 먹다가 1817년 11월 3일 저녁 7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궁 수축이 시작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진통이 시작된 지 26시간 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궁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5일 날 그러니까 7시에 진통이 시작했는데 3일 날 그러고서 그 26시간 만에 자궁이 완전히 열리고 다시 그 다음 날 11월 5일 날 분만 제2기가 시작된 지 또 15시간이 넘어서 정오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궁에서 검은 녹색빛의 태변이 이제 소량이 배출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에서 당시에 이제 녹색빛의 태변이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태아가 이제 자궁이 열렸고 양수가 이제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폐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자궁 안에서 이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질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변이 녹색빛으로 변했다는 거는 질식해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죽은 아이가 밤 9시 경에 분만이 시작된 후에 50시간 만에 결국은 4kg짜리의 이 죽은 남자아이를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살럿의 그 자궁에 이제 수축을 해서 태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태반이 자궁 상부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죽은 아이를 끄집어내고 나서 출산한 지 3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출혈이 시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뭐 이제 왕가의 일이었었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성의 그 어떤 출산 과정을 지켜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왕가의 왕족들과 이제 협의하에 그 공주의 질 속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궁벽에서 태반을 긁어내는 이런 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출산한 3일 날 출산을 시작을 해서 6일 날 새벽 오전 2시 반에 결국은 이제 이 샬럿이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이 샬럿이 죽지 않았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자베스니 뭐 이제 이런 식의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순위 이 두 번째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왕족의 순위가 바뀌고 모든 내용이 바뀌고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역사가 바뀌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과거에 얼마나 출산이라는 과정이 힘들었는지 그래서 출산은 질병이 아니지만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든 의학적 재앙을 헤아려 보더라도 이만큼 비극적이고 아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새 생명이 탄생이 임박한 그 순간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어린아이와 그 산모가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정말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지금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최근의 일이고 과거에는 일단 출산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출산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산모의 목숨이라든가 아이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주된 사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여전히 지금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 출산 중에 사망하는 원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근데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만 명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만 명 하면 이게 하루에 몇 명이냐 800명 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사망 사례 중 3분의 2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의 1은 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게다가 출산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이제 태아보다 산모가 한 100배가량 더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나니까 굉장히 지금 여전히 아직도 출산과 임신, 출산 이것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산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출산을 하면서 사망하다 뭐 이런 일에 어떤 염려에서 벗어난 거가 불과 한 70년 선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여성들한테 출산이라는 것은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영구적인 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여성분들이 출산 전에 유언을 남겨놓고 출산을 했다.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산모들은 일기와 편지에는 이제 끔찍하리만큼 또 고통스러웠던 진통, 분만의 기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런 글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출산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구가 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음부 열상부터 시작해서 자궁 탈출증,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실금, 성기능 장애, 만성 통증, 뭐 수많은 부상이 평생 발목을 잡으면서 여성 인생을 아주 처참하게 이게 망가뜨려 놓는 이것이 이제 출산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순희 님은 재밌는 질문을 주셨네요. 얘기가 "동물도 그러면 출산할 때 이렇게 위험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또 보니까 "동물들은 새끼를 잘 또 낳던데."라는 얘기를 하긴 했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인제 제가 뒤에서 인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해 놨는데 지금 미리 이렇게 답을 드리게 되면 인제 뭐냐면 사람이 인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구상에 출현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진화가 된 그런 어떤 종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머리가 크고요. 그다음에 직립보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여성분의 그 산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산도가 크고 사람의 머리가 적고 그 대신에 엉덩이가 컸다면 침팬지 모양으로 오자 다리를 하고서 걸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상이 되고 또 머리가 적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억 장치를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일단 머리가 크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산도가 좁아서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고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머리도 적고 산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들은 출산을 해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말하자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전부 다 문제 없는데 사람들만 이런 어떤 인체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더더군다나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 소 같은 경우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돌고래나 어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바로 헤엄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뱃속에서 거진 완벽하게 정도로 성숙한 상태에서 출산을 해도 출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뱃속에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데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뱃속에서 완전하게 성장을 시켜버리면 출산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하기가 어려운 정상적인 경우에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임신 9개월 차 정도가 되면 이미 머리가 더 커지고 그 좁은 골반을 빠져나가기가 힘든 상태의 구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영양 상태가 그래도 이제 부족하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그나마 그 상태에서 태아가 성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산의 길이 방법이 조금 있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대인들의 또 거꾸로 어려움은 태아가 너무 지나치게 비만하고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상 분만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만약에 이 상태가 과거였었다면 과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 심한 이런 어떤 이 사망률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살인마라고까지 했는데요, 출산이요. 이같이 인제 그 어려운 출산이 인제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은 특히 이 같은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은 왜 그토록 높은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같은 문제를 또 해결했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방금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 많은 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을까?"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의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계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출산의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가 크고 산도는 좁아서 통과하기 어렵다. 인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골반이 좁다는 이거죠. 그래서 골반이 만약에 넓게 되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골반이 넓으면 인제 침팬지처럼 이런 식의 인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출산할 때 그 아기가 아기의 머리가 머리의 지름이 가장 큰 부분과 그다음에 산모의 골반의 지름이 가장 큰 부분 여기가 정확하게 맞춰진 다음에 소위 그 이 태아가 이제 빠져나올 때 그냥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를 돌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인제 이 내려와야지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아떨어졌을 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출산의 이 과정으로 연결되고 지금처럼 어떤 의학적인 어떤 우리 인체가 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바로 그때 이 산모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든가 또 태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라든가 끔찍한 이야기 입에다 옮기기도 너무 어려울 정도의 이런 얘기를 다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아이가 거기서 이제 사산이 됐을 때도 결국은 온전한 신체를 가진 상태에서 끄집어내질 못해서 태아의 신체를 분해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방법까지 썼던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태아의 머리가 제대로 산도를 맞춰서 크기를 하려면은 침팬지처럼 O자 걸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다 직립보행을 똑바로 걷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이 되기 위한 대가로 머리가 커지고 이것들이 결국은 '출산을 힘들게 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는 현대에는 임산부의 영양 섭취가 개선돼서 태아 머리가 그 한 세기 전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9개월이 넘으면 이미 산도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현대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신생아 평균 출생 체중을 확인을 해 봤더니 몇 킬로냐면
3.46kg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46kg면 뭐냐면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기준에 비해서 450g이 더 늘어난 걸로 돼 있고요. 인제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출산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인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아기가 우리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발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발육되게 되면 절대 출산이 정상적인 분만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는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래 나와서 인제 기어다니고 이 정상적인 다른 동물들처럼 인제 되려 그러면 꽤 몇 개월 뭐 1 년 뭐 이런 정도 이상 더 성장을 해야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부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인간은 그 두뇌는 너무 크고 엄마의 골반은 너무 작고 이것이 인제 지독한 이런 현실 때문에 출산이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결국은 과거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 현대에 와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이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잉 영양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러한 위험적 요소가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현대에서 보면 정말 참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 시대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 뭐 출산과 관련된 얘기를 옛날 얘기식으로 하자면 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인제 특히 임신과 출산, 분만 이런 것들은 현재도 물론 그렇지만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수수께끼 같다, 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출산 과정을 보지를 않았고 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궁 안에서 아기가 완전히 이 형성이 되니까 크기만 작을 뿐 성인과 같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그 아기가 적극적으로 인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양막이 파열된다, 뭐 또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남자가 사정한 정액이 여자의 생리혈과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난자니 뭐 이렇게 난소에서 이게 나오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과 1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는 게 너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보통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사정한 정액과 여자의 생리혈이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여자는 아기를 만드는데 아무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액 자체가 스스로 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성은 자궁이라고 하는 그릇에서 단순히 아기만 기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 더 의학이 발전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른쪽 난소에서 나온 난자는 아들이 되고 왼쪽 난소에서 나온 난자는 딸이 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생리학적 부족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출산을 할 때는 누가 도와주냐면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출산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제 이루어졌는데, 이런 도우미들은 인제 우리도 인제 많이 똑같은 말이죠. 산파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산파들은 어떤 뭐 학교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도와주는 인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생각하는 그 산부인과 영역하고는 완벽하게 틀린 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낙태술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인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산파가 산부인과 지금 얘기하는 산부인과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어떤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가 출산을 하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산파를 담당하는 것은 오로지 여성들만 가능하고요. 남성은 출산에 인제 장애를 아예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도록 인제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인제 출산과 관련된 일은 독점적으로 인제 계속 끌고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깝지만 역사적인 사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1522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한 의사가 인제 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도대체 출산할 때 어떻게 출산을 하나, 이게 의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남자 의사인데요. 그래서 여자로 변장해 와서 여자로 변장한 채 분만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인제 이게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체포돼서 화형에 처해졌다, 이런 기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뭐 그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 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끔찍하고 또 고통스럽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출산 얘기를 앞에 방송 얘기하느라고 좀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될 거요.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어야 될 것은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답니다. 우리 방송 중에 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일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까 싶어요. 아 박수 어. 칩니다. 예, 여러분 박수 쳐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음. 박사님, 중국 다녀오셔서 힘드실 텐데 또 이렇게 음. 밤늦게까지 출연해 주시고 또 많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천주였습니다. 네, 한영선이었습니다.